자, 다음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임진왜란의 과정을 봤었고, 임진왜란의 과정에서 조선과 명나라는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일본과 후금은 상태가 좋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위에 즉위했었던 광해군은 이 당시 이런 외교적 상황 때문에 명나라에게 온전히 다 잘 하지는 못했었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간적인 외교, 즉 중립 외교를 한다라고 했었었죠. 원래 사림이 이렇게까지 나뉘어지고 나서부터 임진왜란이 터졌었고, 북인이 전쟁 때 공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왕이 된 광해군에게 등용이 된 북인이 중립 외교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 얘네 광해군과 북인 애들은 너무 이제 자기네들 혼자서만 정치를 주도하는 약간 독재적인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남인과 서인이 이제 불만을 가지면서 얘네가 결국은 반란을 일으켜서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이거를 인조반정이라고 합니다. 이 인조반정을 일으키고 나서부터는 서인과 남인이 모든 정책을 주도를 하고, 이때부터 북인은 거의 사라지게 되죠. 괴멸당하게 됩니다. 서인과 남인에 의해서 거의 사라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서인과 남인은 당시 중립 외교를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않고 양쪽 두 나라 사이에서 와리가리하고 있는다라고 해가지고 중립 외교를 비판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명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를 배척하는 배금 정책을 펼치게 되죠. 친명배금 정책. 오늘은 요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금나라도 당연히 열받겠죠. 금나라도 당연히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나라가 우리나라에 두 번이나 쳐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여기 나오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자, 먼저 정묘호란부터 볼 건데, 정묘호란의 직접적인 원인은 친명배금 정책 때문이고, 당시 요거는 몰라도 됩니다. 요거는 지우세요. 명나라, 이건 너무 자세하니까 그냥 지우세요. 명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평안도의 가도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얘네가 이제 몰라도 돼. 그냥 지워. 그냥 지워. 너무 설명이 길어지니까 이건 그냥 지우세요. 시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친명배금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금나라를 배척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금나라가 열받아가지고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의병, 정봉수와 관군들이 항전을 하면서 결국은 화해가 성립되게 되는데, 이때 우리와 후금은 형제 관계의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둘이 이제 대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것은 대등한 관계의 조약을 체결하는데,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병자호란 때는 우리가 탈탈 털리고서 청나라에게 군신 관계, 우리가 신하고 청나라는 임금이 되는 그런 관계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 형제 관계랑 좀 비교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묘호란은 형제의 조약을 체결을 했었고, 이 정묘호란이 끝난 이후로 후금은 나라가 훨씬 더 세져서 이름을 청이라고 바꿉니다. 청나라라고 이름을 바꾸고서 조선을 쳐들어오게 되죠. 바로 이 사건이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그거를 청나라고 바꾸고서, 야, 너네 군신 관계 하자라고 처음에 조선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이 아니라 요구를 하는 거죠. 얘네가 나라가 좀 계속 세지니까는 조선 너네 신하해라고 요청을 했는데, 조선이 이걸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조선 안에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조선 안에서 이런 청나라를 배척하자라고 하는 파인 척화파와 이런 청나라하고 좀 화해하고서 외교적으로 잘 풀어보자라고 하는 주화파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이 주화파는 군신관계를 받아들이고서 청나라랑 좀 화해 무드로 나가자. 전쟁하면 우리 지금 죽는다
라고 하는 애들이고, 적합하는 군신관계, 무슨 얼어 죽을 군신관계냐. 얘네 청나라는 오랑캐 놈들이고 우리는 명나라하고 군신관계를 맺고 있는 거지, 명나라하고만 친한 거지 얘네 청나라랑 친한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얘네를 배척하자라고 하는 애들을 척화파라고 합니다. 척화파. 그래서 조선은 당연히 척화파가 훨씬 더 많았겠죠. 후금을 배척하는 애, 청나라를 배척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청나라가 결국 침략을 했었고, 인조가 당시 남한산성까지 피신을 하면서 열심히 싸웠었는데 남한산성까지, 이 영화도 얼마 전에 나온 적이 있었죠. 남한산성에서 피신하면서 싸웠었는데 강화도로 피신 갔던 왕자들이 인질로 붙잡히게 되면서 결국은 인조가 청나라 여기 황제 앞에 나와가지고 굴욕적으로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 앞에 얘가 인조입니다. 인조가 나와가지고 머리를 땅에다가 9번 박는 굴욕을 치르게 되죠. 바로 이게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삼전도라고 하는 지금의 롯데월드 옆에 있는 조그만 섬이 있습니다. 거기에 질질 끌려가가지고 청나라 황제한테 굴복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청나라와 군신 관계를 체결하게 되고, 이때부터 우리가 신하가 되게 되죠. 신하가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 우리는 표면적으로 청나라하고는 사대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신하, 청나라는 임금, 우리는 작은 나라, 청나라는 큰 나라, 이런 큰 나라를 떠받드는 것을 사대 관계라고 하죠. 큰 나라를 떠받드는 것을 사대 관계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는 청나라를 표면적으로는 떠받드는 척을 했어. 왜냐하면 전쟁에서 털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는 안에서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운동인 북벌운동이라는 것을 준비를 조용하게 합니다. 조용하게. 청나라 이 새끼를 복수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복수할 거야 라고 했던 운동을 당시 왕이었던 효종과, 인조의 다음 아들이죠. 효종과 그리고 이제 당시 신하였던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북벌운동이 추진이 됩니다만은, 얘네 청나라가 나라가 나중에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결국은 여기 명나라 본토까지 여기까지 다 먹어요. 청나라가. 그러면서 이 북벌을 실행을 했을까 못했을까? 당연히 북벌을 실행하지 못합니다. 자, 이 북벌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효종 때 왕성하게 준비가 됐었고, 서인이 근데 이제 자기의 병자호란에서의 패전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었습니다만, 실제로 실행을 하지는 못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북벌운동을 송시열 등이 했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청나라가 너무 힘이 세져가지고. 그 뒤부터 나오게 되는 내용, 그 뒤부터는 북벌보다는 북쪽이 이렇게 강해진 이유가 뭐냐, 얘네를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운동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북학론. 이것은 일부 실학자가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주장하자. 북쪽을 배우자라는 거죠. 북쪽을 배우자. 얘네 북쪽을 처음에는 정벌하자고 했다가 나중에는 배우자라고 하는 북학론이 등장하게 됐고, 이러면서 북벌론이 점차 없어지게 되죠. 자, 밑에 확인 문제를 풀겠습니다. 조공책봉 관계, 처음에 경제적인, 실리적인, 문화적인 실리를 추구했다. 그 다음에 여진에 대한 회유와 토벌을 병행했었고, 그리고 외란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는 정치 권력이 교체되는 변화가 나타났죠. 중국은 이제 국가가 부도나가지고 반란이 일어나서 권력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명청 교체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호란 이후에 서인은 정권 패전의 책임을 피하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북벌운동을 지지하였다. 자기네들이 그 병자호란에서 털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면서 북벌운동을 했었는데 결국은 실행하지 못했다. 세종 때는 이종무를 보내서 스시마섬을 토벌하고 사군육진을 개척하죠. 그리고
광해군은 중립외교 정책을 했었고 병자호란 이후에는 북벌 운동이 추진됐었으나 실행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북학론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었다. 라는 것이 일단 조선의 외교관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시험 문제는 여기 34페이지까지인데 우리 앞에 하나 안 한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앞에 여기 선조 광해군 인조 그리고 인조 이후에 밑에 내용을 좀 안 했었습니다. 여기 31페이지 32페이지 내용을 마저 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북인과 남인으로 나뉜 상태에서 임진왜란이 터진다고 했었죠. 근데 임진왜란 때 공을 많이 세운 북인과 광해군이 권력을 잡고서 중립 외교 정책을 했었으나 얘네는 너무 독재적으로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서인과 남인이 인조반정이라는 반란을 일으켜서 인조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인조는 이 중립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어느 한쪽한테 명나라와 청나라, 명나라와 후금 둘 중에서 좀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명나라한테 제대로 하자라고 하는 친명배금 정책을 실시하게 돼서 방금 전에 이제 병자호란이 터졌다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었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인조 병자호란 때 털린 왕이야. 병자호란 때 털린 왕. 병자호란 때 털리고 나서 아들들과 그리고 신하들 한 3,000명 정도가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인질로 끌려갑니다. 인질로 끌려갔었는데 인질로 끌려갔었던 첫째 아들이 일찍 사망하게 돼요. 요 첫째 아들이 일찍 사망한 것보다는 첫째 아들은 청나라에서 인질 생활을 하다가 한 10여 년 만에 풀려납니다. 풀려났는데 얘가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청나라 애들 무기 엄청나게 세요. 아빠 걔네들 거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는 아까 북학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청나라 애들을 배웁시다. 아버지 청나라 애들을 배워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는 이 병자호란 때 아까 굴욕적으로 무릎을 꿇고서 항복의식을 치렀던 인조로서는 요 첫째 아들이 좋아 보일까 싫어 보일까 당연히 자기를 무릎 꿇게 했던 청나라를 배우자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겠죠. 오히려 여기 복림대군 아까 효종은 다다음 페이지에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은 북벌운동이라고 하는 걸 추진하는 왕입니다. 북벌운동이라는 걸 추진하는 북벌을 추진합니다. 아버지 저 청나라 놈들 쓸어버립시다. 복수합시다. 라고 하는 요 복림대군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얘네 둘 다 인질로 다녀와서 하나는 북학을 주장하고 하나는 북벌을 주장했는데 인조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당연히 요 복림대군이 마음에 들었었겠죠. 요 복림대군. 그래서 원래 왕위는 소현세자한테 줘야 되는 거였는데 얘는 아마도 인조한테 독살 당한 것 같아요. 언젠가 사망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사망하고 아빠가 아들 죽여버렸어. 네,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도 그렇고 독살로 죽은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상하게 죽었어요. 약간 시체가 좀 이렇게 막 검게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돼 있고 막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인 복림대군이 효종이 된 다음에 북벌 운동을 추진했었는데 실행하지는 못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효종이 죽었어요. 효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인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현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기가 좀 왔다 갔다 해야 돼. 현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 현종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서인과 남인이 이 효종을 첫째 아들로 봐야 되냐 둘째 아들로 봐야 되냐 이걸 가지고서 좀 싸우게 되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송이라고 합니다. 예송. 조선의 이 예절 법에는 첫째 아들한테는 장례식을 3년을 치러줘야 돼요. 첫째 아들한테. 효종이 죽었는데 효종의 어머니가 당시 새어머니가 살아있어가지고 그 새어머니가 3년상을 치러야 되냐, 첫째 아들인 3년상을 치러야 되냐, 둘째 아들인 1년상을 치러야 되냐를 가지고서 싸웠는데 원래 왕은
첫째만 되는 거예요, 첫째만. 근데 첫째가 죽어가지고 얘가 왕이 됐기 때문에 얘를 왕이 된 사람은, 왕의 정통성을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첫째로 봐도 된다라고 해서 남인들은 3년을 하자고 했고, 서인은 뭔 말이냐, 얘는 둘째가 맞지 않냐 라고 해서 얘는 1년을 하자고 했었어요. 정통성보다는 그래도 그냥 둘째인 게 팩트 아니냐 라고 해서 둘이 장례식 문제를 가지고서 논쟁을 벌였던 사건을 예송이라고 합니다. 예송. 이 예송이라고 하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얘네 살인파 두 파, 서인과 남인이 엄청나게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나중에 좀 더 지나면은 서로 죽고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난 사이가 됩니다. 서로 자객을 보내고 암살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얘네들을 다 죽여버려요. 뭐 사약 보내고 암살하고 숙청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서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또 반대로 남인을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어떤 붕당의 그런 대립이 엄청나게 격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걸 더 격화시켰던 사람은 바로 요 숙종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숙종이라고 하는 왕. 자, 숙종이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 서인과 남인이 예송 때문에 이미 한 두 차례 엄청나게 싸웠어. 3년 하자, 1년 하자 가지고서 엄청나게 싸웠어. 엄청나게 싸우고서 남인이 일단은, 당시에는 숙종이 왕위에 처음 올랐을 때 권력을 남인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남인 새끼들이 숙종이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얘 말을 잘 안 들어. 그래가지고 숙종이 당시 남인 출신 영의정 관리 한 명이 좀 잘못한 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얘네들을 싹 다 유배 보내고 사약 주어서 죽여버리고 해서 서인한테 권력을 다 몰아줍니다. 이러한 사건을 일컬어서 바로 정국을 급격하게 변환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걸 환국이라고 합니다. 환국. 남인이 그래서 정권을 잃어버리고 서인에게 모든 걸 몰아주는 경신환국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신환국. 숙종은 이후에도 세 번 환국을 합니다. 나중에는 서인이 마음에 안 드니까는 서인을 다 몰아내고서 남인을 집권하게 하는 기사환국.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인을 몰아내고 그 서인이 나중에 노론, 소론으로 분열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노론에게 집권을 시켜준 갑술 환국까지 총 3번의 환국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때부터는 붕당 정치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옛날에는 북인은 사라졌어도 서인이랑 남인이 서로 죽이 잘 맞아가지고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잘 정치를 이끌어 나갔단 말이야. 하나는 여당, 하나는 야당인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정권을 잘 이끌어 나갔는데, 환국 때부터는 남인이 완전히 몰락하고 서인이 권력을 잡거나, 서인이 완전히 몰락하고 남인이 권력을 잡는 등 한쪽 정당만 살아남는 독재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에 남인이 권력을 잡으면 서인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리고 서인이 권력을 잡으면 남인 새끼들 다 죽여버려. 그런 식으로 권력이 특정 붕당에게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3, 4의 언론 활동도, 언론은 원래 잘못한 관리들을 비판하는 애들인데 자기 붕당의 변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노론은 남인 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하는 애들이고, 소론은 그래도 옛날에 친하게 지내지 않았냐, 같이 좀 원만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애들이 소론입니다. 소론.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하게 됐고, 얘네들은 나중에 왕위 계승 문제까지도 자기들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숙종의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첫째 아들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바로
첫째 아들을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소론입니다. 소론. 그리고 둘째 아들을 지지했던 사람이 바로 노론인데, 첫째 아들이 일단 왕위를 차지를 하고 나서부터 노론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이 일찍 죽고 나서 둘째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자 노론이 권력을 잡고서 소론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얘네가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면은 자기가 미는 왕자를 왕으로 만드는, 즉 신하들이 왕을 선택하는 그런 상태까지 요 붕당 다툼이 굉장히 너무 심각하게 바뀌게 되죠. 왕위 계승 문제로 대립을 하다가 자기가 미는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미는 왕자가 왕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신하들이 왕을 선택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니까는, 야, 니네 특정 정당 애들 니들끼리 싸우지 마 라고 하면서 영조라고 하는 왕이 실시한 정책이 바로 탕평정책입니다. 탕평정책. 자, 그래서 영조라고 하는 왕은 니네 남인, 노론, 소론 니네 다 싸우지 마. 니네 한 사람, 한 정당한테 권력 몰아주지 않을 거야. 여기에서 왕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이렇게 쏙쏙쏙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다 같이 골고루 등용을 해서 남인, 노론, 소론을 골고루 등용을 한 탕평파들을 육성을 해서 걔네들을 골고루 등용해가지고 정책을 실행했던 사람이 바로 영조입니다. 영조. 이 사람은 그리고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을 건립하게 되죠. 비석. 탕평비가 없네요. 이 사람이 영조이고, 탕평비 볼 필요가 있나? 탕평비입니다. 이거를 그 당시 어디다 세웠었지? 성균관? 여기 보면은 영조 때 여기 성균관 입구에다가 요 비석을 건립을 해서, 요 비석입니다. 요 비석을 건립을 해가지고 신하들이 싸우지 않게끔 요걸 지나가면서 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석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노론, 소론, 남인 중에서 왕 말 잘 듣는 애들 뽑아가지고 탕평파라고 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붕당끼리 서로 싸우게 됐었던 근거지인 서원을 엄청나게 많이 정리를 합니다. 당시 그 정치인들이 남인은 뭐 예를 들어서 도림서원 출신, 뭐 노론은 서창서원 출신, 뭐 소론은 만수서원 출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 출신 학교를 가지고서 서로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싸웠었기 때문에, 무슨 얼어 죽을 출신 학교 가지고 싸우고 있어 자빠졌네 하고서 얘네들의 출신 학교들을 다 싹 밀어버렸었어요. 싹 밀어버렸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애초에 정당이 나뉘어지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인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의 추천 권한을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즉위하게 된 정조라고 하는 왕, 영조의 손자였었는데, 이 사람도 할아버지의 정책인 탕평책을 그대로 실행을 해서 노론, 소론, 남인을 골고루 관직에 기용을 하는 탕평정책을 그대로 실시하게 됩니다. 탕평정책을 그대로 실시한다. 그리고 정조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을 설치를 하죠. 규장각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 이게 규장각 모습입니다. 규장각. 세종대왕 때 집현전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똘똘한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자기가 관리로 쓰고 데려다 쓰고 하는 그런 기관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서 여기 규장각 도서관이야.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인데 여기에 학자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공부시키고 그 다음에 관리로 뽑아다 쓰고 했었던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장각에서 일했었던 굉장히 젊은 관리들을 정조가 다시 교육시켜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거를 초계문신제도라고 합니다. 초계문신제. 초계라는 것은 처음 관직에 등용됐던 사람들 초계라고 합니다. 초계. 37세 이하의 젊은 신하들이야. 걔네들을 초계라고 합니다. 초계 문신들을 다시 공부시켰던 제도를 초계 문신 제도라고 합니다. 초계 문신제. 왕이 직접 시험 보고 공부시켜가지고 잘 못하는 애들은
여기 보면은 이게 초계 문신제야. 왕이 계속 공부시켜. 수시로 시험 치고 공부시키고 시를 지으라고 하고 해서 계속 공부해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도 주고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벌도 내렸는데 대표적인 벌은 요 경복궁, 창덕궁 안에 요 부용지라고 하는 섬에다가 유배를 보내기도 하고 애들 공부시키는데 되게 열심히 했던 왕이었었습니다. 정조, 초기의 문신제. 젊은 관리들을 교육시키던 제도였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대를 설치를 하죠. 왕의 경호부대입니다. 왕의 경호부대. 당시 그 국가에 있었던 군대들은 여기 노론에게 거의 다 장악된 상황이었었어요. 당시 제일 힘이 셌던 정당이 여기 남인, 노론, 소론 중에서 노론이었었기 때문에 얘네 노론에 의해서 군대가 좀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왕권이 노론보다 약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노론의 힘을 좀 약화시키기 위해서 얘네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를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론이 너무 판을 치니까는 얘네 권력이 너무 제일 셌어. 막판에는 얘네가 제일 셌었어요, 권력이. 그래서 얘네가 너무 힘이 세니까는 얘네들이 있었던 수도를 버리고서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기 위해서 화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수원 화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수원 화성 그림이 없네요. 잠깐만. 수원화성. 이것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입니다. 전 세계에서 당시 지어졌던 성 중에서 제일 상태가 좋은 성이기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자, 그렇게 해서 탕평책이라는 것은 왕의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을 고루 관직에 기용을 해서 얘네 각 정당이 싸우지 못하게 했었던 정책을 탕평정책이라고 하는데, 한동안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이 왕이 죽고 나서, 정조가 죽고 나서부터는 여기 노론, 소론, 남인 중에서 노론, 소론, 남인 얘네들은 원래 왕 말을 잘 듣던 애들인데 얘네들이 이제 정조라는 왕이 죽고 나서부터는 얘네들이 왕이 있을 때 얻었던 권력을 가지고서 자기들이 정치를 마음대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왕이 살아있을 때는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다툼을 그냥 약간 억압한 미봉책에 불과했었고, 이 정조라는 왕이 죽은 이후에 3대에 연달아서 어린 임금들이 즉위를 합니다. 어린 임금들이 즉위를 하면서 왕보다는 외가 친척인 외척 세력들이 힘을 장악하게 되는 세도 정치 시기가 시작이 됩니다. 3대 순조, 헌종, 철종 3대 60년간 안동 김씨와 풍양조 씨 같은 특정 세력이 가문을 독점했었던 당시 상황을 세도정치 기간이라고 했었고, 특정 가문들은 비변사를 다 독점했었고, 그리고 모든 군대의 지휘권을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왕권이 약화가 됐었고, 정치가 굉장히 문란해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특히 과거 시험에서 굉장히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시험지가 막 유출되거나 혹은 매간매직, 관직을 돈 주고 팔거나, 그리고 삼정의 문란이라고 해서 세금제도 세 가지가 문란하거나 아니면 농민봉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생합니다. 이때는 삼사는 완전히 맛이 가게 되죠. 그런 상황이었었다. 밑에 확인 문제. 사림은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지방을 이끌어갔다. 맞고, 그 다음에 사림은 사화를 일으켜 혼구를 밀어낸 게 아니라 혼구파가 다 자연사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 다음에 광해군은 인조반정을 일으킨 게 아니라 인조라는 왕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겁니다. 그 다음에 효종이 죽은 다음에 복상 문제로 2차례의 예송이 발생했었고, 사화가 아닙니다. 영정조는 탕평책을 사용을 해서 왕의 힘으로 붕당의 정쟁을 억누르면서 붕당 정치의 폐단을 해소했다. 맞고,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의 정쟁을 억누르면서 붕당 정치 폐단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잠깐 그냥 억압한 미봉책에 불과했었다. 숙종 때는 여러 차례의 환국이 나타났었고, 영조는 탕평파를 육성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이끌어 나갔었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를 했었고, 그다음에 세도 가문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군사시위권까지 장악하자 왕권이 약화되고, 얘네 외척 세력에게 잘 보이기 위한 애들이 매간매직, 돈을 뇌물을 바치거나 아니면 과거 시험을 부정부패하게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늘어났다. 여기까지가 시험 기간 끝.